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항해술의 발전으로 유럽의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식민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7세기 무역로가 확립되면서 대서양을 오가는 배들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어오는 막대한 금과 은, 설탕과 커피 같은 사치품들,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부는 유럽 대륙을 배불리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습니다. 영주로부터 혹독한 지배를 받던 농민들과 노예들, 모집 해제된 군인들, 많은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해적이 되는 것은 매혹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엄청난 사치품이 오가는 바다 위는 운이 좋다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쌓았다고 알려지는 해적은 헨리 에브리인데요. 그는 1695년 인도에서 메카로 순례 중이었던 무굴 제국의 왕실 선박을 습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적사에서 가장 큰 약탈 중 하나로 그는 이 한 번의 약탈로 약 수천억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는 잡히지 않았으며 전설적인 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검은 바트로 불리는 바살러무 로보츠는 짧은 활동 기간 동안 약 400척의 배를 약탈하고 약 수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적인 해적들의 소문은 항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하층민들이 해적단의 신병 모집에 줄을 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650년에서 1730년 사이 이 80년 기간을 해적 황금시대라고 합니다. 17세기 카리브해에서 활동한 해적들의 평균 수입은 대략적인 추정치로 한 번 출정에 약 1-20파운드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국 해군 소속 선원은 3개월당 약 2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선원이나 어부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선상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들은 그대로 해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해적들이 돈을 잘 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선장은 13번이나 출정했지만 한 번도 약탈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해적들은 종종 해안가의 마을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해적들은 좁은 해협에 숨어 사냥감을 노렸고 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납포하기 위해 심리전에 집중했습니다. 배들은 무시무시한 검은 깃발을 보는 것만으로도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검은 수염으로 알려진 에드워드 티치는 붉은색 코트를 입고 따은 수염과 모자에 끈을 달아 불을 붙였습니다. 얼굴 주변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압도적 공포감에 휩싸인 선원들은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해적은 오직 항복할 때만 자비를 보인다는 소문 또한 효과적이었습니다. 때론 상선인 척하거나 우호 세력의 깃발을 올리고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상선들 또한 종종 해적들을 속이기 위해 배에 질병이 퍼졌다는 뜻으로 노란 깃발을 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해골과 교차한 뼈 모양의 검은 깃발은 많은 해적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해적기였습니다. 해적선에 검은 깃발이 걸렸다면 투항할 경우 화물의 일부분이 주어질 거라는 신호로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투항하지 않을 경우는 무력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해적들의 무기는 커틀러스라고 하는 휘어진 검과 권총, 짧은 도끼 등 주로 좁은 공간에서 활용적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검은 깃발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도 해적에게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적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잡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의 몸값으로 20달란트를 요구했는데요. 카이사르는 해적들을 비웃으며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카이사르는 당장 해군을 모아 해적들을 붙잡았고 이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해적하면 떠오르는 나무 의족과 갈고리 손, 안대는 해적들의 거칠고 위험한 삶을 묘사하기 위한 상징물일 뿐 실제로 해적들의 모습이 이랬을 거라는 역사적 기록은 없는데요. 하지만 안대는 실제로 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해적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햇볕이 내리쬐는 갑판과 어두운 갑판 아래를 오갔는데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일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불편함을 안대가 덜어줬습니다.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약 2-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때 안대를 반대쪽 눈으로 바꾸면 이 어둠 적응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줬다고 합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 관련하여 실험을 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5분 40초가 걸린 반면 안대를 바꿔 낀 후에 1분 55초가 걸렸습니다. 실제로 비행사들을 위한 군사 매뉴얼 중 야간 비행 도중 빛을 접하게 될 때 야간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쪽 눈을 감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즉 해적들의 안대는 어두운 갑판 아래서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해적들의 귀걸이도 멋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귀걸이에는 익사를 막아준다는 미신적인 믿음부터 멀미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귀걸이에 왁스 뭉치를 연결해 대포를 쏠 때 나는 엄청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귀마개로 사용했습니다. 또 귀걸이에는 자신의 출신 항구를 새겨서 사망했을 때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귀걸이는 자신의 장례 비용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로만 구성된 해적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런 관계를 일종의 제도로 공식화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두 해적은 서로 약탈품을 공유하거나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를 대비해 서로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동성관계는 심하면 사형까지 처해졌던 중죄였는데요. 하지만 해적인 이들은 이미 범죄자였습니다. 해적들의 동성애를 근절하기 위해 프랑스는 1645년 해적들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토르투가 섬에 수백 명의 매춘부를 들이기도 했습니다. 선원들의 술로 알려진 그로그는 1600년대 영국 해군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이끼나 미생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에 럼을 섞어 마셨는데요. 여기에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섞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해적 과살염 로버츠의 좌우명인 얼크니치 안삼, 짧은 삶이라는 말처럼 해적 생활은 수명이 짧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초나 교전으로 바다 위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캡틴 키드나 칼리코 잭처럼 교수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한탕에 성공한 소수의 해적들은 일찌감치 손을 털었습니다. 당대 유명했던 전설적인 해적들의 활동 기간은 대부분 3년 이내였습니다. 약 1,700억 정도를 벌어들였던 블랙샘 벨러미의 활동 기간은 약 15개월이었습니다. 그가 탔던 배가 1984년 케이프 코드 해안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배는 유일하게 해적 황금기에 활동했던 배로 인증되었습니다. 배의 이름과 연도가 적힌 종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런던 최고의 노예상 소유였던 이 배는 길이 34m의 갤리선으로 3개의 대형 돛대와 최소 18문의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1717년 3일간의 추격 끝에 샘 벨러미는 이 배를 납포했고 순순히 항복한 배의 선장에게 호의 표시로 금과 은을 주었다고 합니다. 폭풍우를 만나 자초된 배는 결국 144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해적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지만 용인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 군주로부터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종교 갈등은 이런 약탈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신교를 옹호했던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은 가톨릭인 스페인 제국의 선박에 대한 해상 약탈을 사실상 용인했습니다. 해적이었던 프랜시스 드레이크 선장이 스페인 보물선들로부터 약탈한 전리품을 여왕에게 바쳤는데요. 이 금액이 무려 영국 1년 세금과 왕실 수입을 합친 금액을 능가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고 선박 지원과 스페인 선박을 약탈할 수 있는 사략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금액은 약 1,6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불법인 해적과 허가받은 사략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많은 관리자들은 뒷돈을 받고 효력이 석연찮은 허가증을 남발했습니다. 한 총독은 허가장을 뿌리듯 남발했지만 사실 이건 그 섬의 염소와 돼지를 사냥할 수 있는 허가증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해적들이 그를 몰랐기 때문에 허가증의 세부 조건을 잘 몰랐습니다. 또 해적 행위에서 엄청난 뒷돈을 챙긴 부패한 관리자들 역시 이들을 방조했습니다. 이들의 약탈은 적국의 부를 빼앗아 나라의 국고를 채우는 일이었고 유혹을 떨쳐버리기엔 엄청나고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많은 무역상들도 해적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합법적 거래와 불법 밀수를 겸하는 해적은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1592년 거래를 마치고 귀환하던 상선의 선장은 선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주오던 스페인 선박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 배에는 사치품과 함께 금박 입힌 기도서, 심지어 교황 칙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약 48억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돈 많은 상인들은 직접 항구에서 선원을 모아 해적단을 꾸렸습니다. 해적들은 도망친 노예, 잡힌 포로, 상인 등 다양한 직업군과 인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육지의 신분에 관계없이 배 안의 룰을 따랐습니다. 약탈품은 공평하게 나눠 가졌고 부상을 당한 선원에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부유한 지주이자 상류층이었던 한 남성은 적당한 배를 구입하고 선원들을 고용한 뒤 해적선장이 되었으나 그가 해적의 문외한이고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걸 알자 선원들은 그를 버리고 검은 수염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수염의 선원들은 40%가 흑인이었습니다. 해적들의 황금 시대는 100년도 채 안 되어 끝났는데요. 약탈행위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무역로가 안정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정부들은 카리브해 같은 해적들의 근거지를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해적들이 잡혀 공개 처형당했고 이 중 일부는 해적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적 황금기는 역사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지만 전설적인 인물들과 일화들은 많은 미디어의 소재가 되었습니다.